지난주만 보면은 사실 중국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그쵸. 했습니다. 지금 지난 주간만 놓고 보시면요. 상해가 7.3%, 예, 심천 성분 지수, 심천이 거의 10%, 그리고 A50이 6%, 뭐 항생이 1.4%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소형주, 특히 IT 관련, 심천 관련 쪽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상해종합지수를 놓고 보면은 전 고점까지의 남은 여력이 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추천하는 쪽이 상해종합보다는 심천지수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심천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2015년 1월 달 숫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빨간 갭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차로 2,400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가면 정말 전 고점이었던 2015년 고점이었던 3,150포인트 돌파 시도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래서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분석해 보면 상해종합지수도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정도 나오고, 네. 그래서 2,500은 전 고점이었던 2,500은 돌파를 할 것 같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기 심천종합지수는 2,400포인트니까 상승률이 한 18% 정도 남아있다라고 나타나고요. 오늘도 또 뭐 2%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었는데 네.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었던 3,150포인트 2015년 1월이죠. 그때까지 시도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 모두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중국 증시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어떤 근거들을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증시의 상승 요인 부분을 보면 여태까지는 재정 확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5G, 뭐 인프라 투자 등등의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주에 급등이 일어났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의 부여입니다. 자, 여태까지 중국은 재정 확대만 얘기를 했었지 통화 네.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인민은행이 더 강력한 통화 조정, 나은 정책을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통화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렇게 차트를 그어 보면 지금 급등을 해서 11%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어제 숫자를 보니까 13.2%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2 증가율이 증가를 하면 저희가 립 모델이라고 해서 어느 국가도 다 포함이 되는데 결국 M2가 늘어나면 M2 증가율이 높아지면 PBR이라고 해서 주가의 적정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은 대출 증가율인데요. 네. M2 증가율이 늘어나고 이것이 대출 증가율과 연결이 돼야지 결국은 경기가 회복을 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은 금리 아래에서 지금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 과거의 위안화 대출 증가율이 급등을 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2014년, 15년 이때죠. 네. 보시면 급등을 하면서 이때가 중국 증시의 거품이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지금 대출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2020년 초에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3%대 초반. 그리고 이 정도 지금 M2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대출 증가율이고 유동성 증가면 제가 생각할 때 1, 4분기에 마이너스 6.8%였던 경제 성장률이 아마도 하반기에는 플러스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보합세를 이제 향후에 보일 경우에 계속해서 신흥국 투자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지금 설명드린 것은 원자재 쪽이죠. 근데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간다면, 네. 약보합세로 간다면 당연히 신흥국에도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신흥국의 매력도가 좋습니다. 근데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신흥국이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이 전 세계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저 오렌지색인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반대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GDP 비중을 보시면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 이 선진국보다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또 달러 약보합세까지 나온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시아 신흥국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GDP 규모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면 중국은 큰 폭의 상승을 하는,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하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미 2019년에 이 GDP 규모를 놓고 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은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자, 이 정도라면 현재 시점에서의 이 신흥국 투자, 아시아 지역 신흥국 투자, 특히 중국 그리고 또 한국, 인도도. 예, 뭐 인도도 포함될 네네. 거고요. 또 베트남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 특히 제조 강대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흥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포트폴리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 분명히 포함돼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자, 제가 돌리는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이라든지 뭐 투자 상품들이 운용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블랙 리터먼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모델들의 가치를 추정을 하고 그 추정 가치를 집어넣고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 위험도를 부여를 해서 결정을 할 건가를 판단하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8%의 위험도를 집어넣을 건가 아니면 12%의 위험도를 집어넣을 건가 하고 결정을 하고 선진국, 신흥국, 채권, 그다음에 유가 그리고 금 이런 쪽의 비중을 구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리스크를 낮춰서 들여다볼 때는요. 이 채권 비중을 거의 뭐 한 46% 정도, 그리고 선진국 27% 정도, 신흥국 뭐 9%대, 그리고 WTI 유가 쪽에 한 5% 미만, 그리고 금을 한 13% 이상 정도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거품에 거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리스크를 높여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금의 비중을 21%나 끌어올려야 되고요. 채권 비중은 2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신흥국 비중을 약 한 13%로 끌어올리고 선진국 비중은 40% 이상 들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